저는 북한에서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을 잊지 않으셨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에서 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북한의 세뇌교육으로 인해서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복음을 전해 들을 길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에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과 영화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크게 되면 인민군대에 나가서 직업군인으로서 나라의 영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철없는 맹세를 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2009년도쯤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싹 쓸어 모아서 이제 한 가정당 10만 원이라는 구화폐를 신화폐 1,000원권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거의 날강도처럼 이제 돈을 깡그리 빼앗아 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랑 제가 막 2, 3일에 한 번씩 죽물을 우리고 배를 골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 결국 탈북을 결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011년에 탈북하셨는데 8월 여름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이제 중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인사도 안 드렸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11월 달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이제 붙잡혀서 북송이 되셨는데 북한 청진에 있는 보이부 직결소라는 곳에서 매를 맞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그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면. 근데 당시 제가 여기 나이로 치면 고3이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제 앞길에 걸림돌이 되실까봐 아버지가 신원을 안 밝히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속 매를 맞으셔가지고 이제 보위원들 입장에서는 괘씸죄, 그래서 엄청 심하게 구타를 당하셔서 한쪽 귀를 아예 못 들으셨다고 했었고요. 나중에 그 직결소라는 곳이 하도 크다 보니까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이제 아버지의 신원이 밝혀지고 저희 청진은 함경북도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이어서 그 저희 해산시로 이송이 되던 도중에 아버지가 열차칸에서 사망하셨어요. 근데 북한 법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죽은 사람은 기차에 실을 수가 없다고 아버지를 함경북도 어느 상간역에 자그마한 기차역에 창고 안에 버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둘이 남았는데 매일매일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살림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모셔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밤을 우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아버지가 그 역전 창고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제 삼촌이랑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를 그 추운 겨울 길도 모르면서 기차의 그 철로를 따라가면서 군인들에게 시비 걸려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잠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아버지 얼굴에 덮여져 있는 옷을 벗겼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쪽 귀가 조금 잘려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아버지구나 느끼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삼촌이 저를 그 마을의 자그마한 집에 눕혀놓았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음날 삼촌이 아버지를 모셔갈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여기 역전 뒷산에 그냥 묻었다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모셔오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삼촌이랑 함께 아버지를 관도 없이 언 땅에 그냥 파서 묻었어요. 그때 아버지를 묻으면서 저는 세상에 신이라는 게 있다면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밖에 모르시는 되게 고지식한 삶을 사셨는데요. 설사 죄를 지어서 죽을지라고 할지라도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사망을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사회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랑 살아남기 위해서 봄에는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여름에는 이제 막 풀뿌리나 나무도 많이 캐오고 또 중국에 몰래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짐꾼으로 짐을 전하르면서 용돈을 받아서 어머니랑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그 김정은 원수님이 계시고 만약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 두 분도 더 계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또 그 길 들어가지고
또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군대에 가려면 담임 선생님이 보증을 서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제가 군 생활을 충실히 못할 거라고 담임 선생님이 보증을 안 서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꿈이 직업군인이었는데 북한에서 군대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 안 가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될 때쯤에는 나만의 드라마와 이제 영화가 많이 퍼졌었는데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2009년에 나온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아래 동네 남조선에는 고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 사망이랑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곳에서 내가 죽어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 되던 해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남조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를 대학교에도 못 보내고 뭐 뒷바라지를 못 해주니까 막지도 못하는데 또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남편을 떠나보냈다가 잃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바로 탈북한 건 아니고요. 6개월이란 이제 시간이 더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밤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가 새벽 2, 3시쯤엔 항상 울고 계셨어요. 막 울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미신을 안 믿는데 막 기도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외면하고 그냥 독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꼭 모시러 온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나만의 친척이나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길을 찾아서 이곳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같이 강을 넘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고요. 그냥 그때 당시는 자유를 찾아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랑 배우고 싶다는 마음, 적어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을 건넜고요. 그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랑 그 친구도 서로 산에서 군인들에게 쫓겨 길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버리지 않고 2, 3일을 더 산을 헤매서 찾아서 제가 다 포기하고 진짜 자살을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기적처럼 산에서 저를 찾아서 함께 오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그 친구랑 다시 산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기독교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통일소망선교회라는 게 당시에 2016년 5월이었는데 그때 중국 칭앙다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이랑 그분들을 3개월 정도 성경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남한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이제 성경책에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이제 배운다는 것을 저는 항상 즐겁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믿음은 없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읽는 게. 그래서 2번 넘게 완독을 했었고, 막 당시에는 막 로마서를 줄줄이 외워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이 임했다 막 이러시면서 엄청 저를 목사 후보감으로 엄청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저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안전을 기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점을 다 채우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관문인 중국 쿠밍에서 12일 동안을 못 나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비가 삼엄해져 가지고 그곳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강을 넘을 때는 죽는 게 안 두려웠는데 이제 남한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사히 살아서 남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고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제가 이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이제 안기게 되었고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눈물을 엄청 쏟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공부를 마음껏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낮에는 여명학교라고 불리는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저녁에는 영락교회 안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내던 중에 저를 중국에서 구출해 주신 선교사님이 오클랜드대에, 뉴질랜드에 있는 그 오클랜드대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그
유엔 같은 국제 무대에도 서서 네가 북한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마음껏 증언하고 너와 같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6개월 정도 또 성경 공부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고향에 남겨진 저와 같은 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던 중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2, 3일씩 매일 굶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하는 5,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계실지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됐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던 건데, 결국 저는 그 선교사님께 공부를 나중으로 미루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건설 현장에서 방수 작업 같은 거나 침대 만드는 일이나 뭐 핸드폰도 팔아보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도 하고, 그냥 돈이 되면 극이 뭐든 가리지 않고 주 7일을 그냥 1년 넘게 2년 반 정도를 열심히 일하니까 어머니를 모셔올 돈을 모았어요. 그때가 2019년 4월쯤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온 게 2016년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그 3년이라는 시점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3, 4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브로커도 찾아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두렵게 되니까 자꾸 주님께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사히 제발 한국까지 오게 해달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바라겠고 어머니가 오시면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마중을 갔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마중을 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탈북을 해보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을 처음 밟을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그리고 또 만약에 있을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눈으로 보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중국 연길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과 차량 2대를 빌려서 이제 제가 제 고향인 양강도 해산시 맞은편 중국 지린성 장백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랑 연결을 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브로커를 보낼 테니까 그냥 따라 나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다시 왔죠. 그래서 진짜 불안한 마음에 받았더니 어머니가 못 오시겠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한 50%를 차지했던 것 같고, 또 어머니는 가족이 그곳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들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랑, 그리고 핸드폰이 없어서 압록강을 넘어왔을 때 제가 어머니 위치를 못 찾을까봐 그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통화라는 게 또 3분 이상을 하면 북한 보위부에 도청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알 수도 없는 상황에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으니까. 저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그 중국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건너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원을 나올 때 탈북민들은 다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게 불법이라고, 이제 국가보안법 잠입탈출 위반에 걸려서 최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25살이었는데요. 어머니가 20년을 키워주었으니까 3년쯤은 바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또 미루고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압록강변에 내려서서 그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 반쯤 되었을 때 군인 2명이 초소에서 나와서, 그 압록강변에 있는 국경경비 초소는 100에서 150m 간격으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초소를 아예 피해서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눈짐작으로 물이 좀 얕아 보이고 초소 간격이 조금 멀어 보이는 곳을 그냥 짐작으로 해산시 중심으로 이제 건너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압록강물에 들어섰는데 물이 생각보다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물러섰다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처럼 그런 힘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무사히 어머니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앞이 막 안 보여서
이제 그 압록강 물로 얼굴을 막 닦아봤더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두렵기도 하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억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을 건너서 조심스럽게 이제 젖은 옷을 짜고 이제 제 방뚝 한 6, 7m 정도 되는 것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철조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군인에게. 군인이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AK 소총을 들이대고 이제 오라고 해서 처음 계획은 군인에게 발각되면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서 다른 곳으로 건너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또 총뿌리를 마주하니까 몸이 굳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시키는 대로 그 초소까지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고 걔가 이제 손을 들라고 해서 들고 개머리판으로 저를 막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진 않았지만 아픈 척하고 막 뒹굴었더니 얘가 제가 들고 건너갔던 배낭을 막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어려운 초코파이도 나오고 제가 그 여권이랑 핸드폰을 맡길 데가 없어서 비닐봉투에 싸서 넣은 게 있는데 그걸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꺼내면 끝인데 이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군인을 덮쳤고 몸싸움 끝에 군인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 제가 때려 눕힌 게 아니라 아마 주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군인이 소리를 칠까봐 막 입을 틀어막고 제가 돌멩이로 제 손등을 막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픈 줄도 몰랐고 군인이 쓰러진 이후에는 제가 북한은 고이쯤 되면 그 군사 훈련을 나갑니다. 일주일 정도를. 그래서 AK를 다 쏴봤었고요. 그래서 총탄창을 다 분리해서 던져버렸고요. 그리고 담을 넘어서 도로에 뛰어내렸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옷이 젖어 있는데 군인의 피가 막 흙먼지가 묻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정신없이 엄청 달려가지고 막 산기슭으로 달려서 가고 있었어요.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웬 주정뱅이랑 와이프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술에 취해 있는데 그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가 막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남편이 구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싸우던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는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을 도와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는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북한말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3년을 살았더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 저 여자도 바보인 게 술 마신 사람이랑 왜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도 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 남자랑 지나면서 어깨만 부딪혔고 지나갔거든요.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문을 두드리고 이제 저희 옆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진 못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니가 나오셨고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누군지 저를 알아도 못 보고 그냥 누구냐고 묻길래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이제 막 조용히 얘기하고 밀고 들어가서 이제 후드티를 벗었죠. 3년 만에 상봉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냥 저는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오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무슨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긴장이 다 풀렸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왔으니까 모시고 이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어머니랑 친척분들이 진짜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다 머리맡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사히 넘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어머니랑 그 가족분들에게 잘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나랑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곳에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붙잡히면 나는 자결을 할 거고 어머니 없는 삶을 생각한 적 없다. 이제 잘 해가지고 어머니도 선택지가 없어진 거죠. 제가 건너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나서 밤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브로커랑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은 중국 로밍을 해간 상태라서 신호가 잘 섰고요. 다행히 카톡으로 이제 그 브로커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과 다르게 무슨 사고를 쳤냐고 그 군인이랑 제가 시비가 붙은 통에 간첩이 넘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5월 20일에 제가 강을 넘었는데 5월 31일까지 특별 경비가 내려서 강변에 개미 한 마리 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10일 동안 잘 숨어 있다가 6월 2일이나 3일쯤 다시 연락을 하고 이제 강을 넘어오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휴가가 주어졌구나 하고 이제 10일 정도를 저는 어머니를 시켜서 낮에는 막 산에 있는 움막 같은 데 숨어 있고 밤에는 가끔 집에 내려야 씻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먹고 싶었던 그리웠던 북한의 음식들을 어머니를 시켜서 다 사다가 맛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맛들이 아니더라고요. 맛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힘든 게 제가 한국에 갔다 온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꿈인 것 같고 시간 여행을 한 것 같고요. 진짜 안 믿겼어요. 그래서 막 덜컥 겁이 나기도 했었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머리 감는 부분이었어요. 막 거꾸로 엎드려서 막 대야 같은데 머리 박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샤워하는 게 너무 그립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과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제 수돗물을 오른쪽으로 틀면 뭐 더물 나오고
왼쪽으로 틀면 찬물이 나오잖아요. 얘기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다 후라이 치지 말라고 어머니가 막 그러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뇌가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다들 제가 간첩 임무를 받고 건너온 줄 알고 조금 이제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일을 그렇게 잘 숨어 지내고 6월 3일 날 다시 강변에 나갔는데, 또 그 군인이 근무 시간이 뭐가 잘못 착오가 있어서 또 못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러다가 결국 제가 북한에 22일 정도를 다시 머물렀는데요. 이제 제가 나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남한에 있는 제 지인 친한 형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서, 이제 당시에 어머니가 그 압록강을 넘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근데 군인을 매수하면 30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연락하고 하는 선이 자꾸 어긋나니까, 약속을 못 지키니까, 아니면 이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군인을 매수해서 넘어가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어머니에게 이제 제 핸드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전화를 시켰는데, 제 전화를 받은 형님이 안 믿으신 거예요. 강우가 북한에 넘어갔다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 넘어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 보위부에 잡혀서 이제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13분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끊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끊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그 통화가 북한 보위부에 도청을 당했습니다. 그 북한 보위부가 생각보다 지금은 좀 과학이 발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GPS, 핸드폰 통화를 잡은 GPS랑 그 지역에서 탈북한 강우라는 애를 찾아보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감시를 이제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6월 9일 날 이제 어머니랑 또 그 기존의 브로커랑 함께 그 넘어가려고 이제, 그리고 어머니가 좀 얘기가 꼬였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가 이제 강을 못 넘어오셨던 이유가 제가 새아버지를 안 모셔올까봐 좀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도 모셔오려고 이제 두 분을 모셔오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무튼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압록강까지 또 갔는데 또 그 군인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절대 못 넘기겠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들어오는데 뭔가 느낌이 남자의 척도 맞을 때가 있나 봐요. 너무 불안해서 어머니랑 그 아버지를 먼저 들여보내고 저는 집이 바라보이는 다른 길을 통해서 위쪽에서 한 15분 정도를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저희 그 집에서 막 갑자기 집 담 옆, 창고 옆 막 이런 데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가 나가는 건 못 보고 들어오는 걸, 어머니가 탈북하려고 배낭 짐을 다 꾸미고 들어오니까 덮친 거죠. 15명이 왔었고요. 바로 아버지는 붙잡아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구타를 했었고, 어머니는 그 마당에서 막 저항을 하니까 이제 막 구타를 했는데, 어머니에게 제가 드린 삼성 핸드폰도 있었고요, 어머니 몸에는. 그리고 중국 돈도 3천 위안 좀 넘게 몸에 지니고 계셨고, 이제 현행범으로 딱 잡힌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뭐 챙겨 나온 짐이 있어서 그 마을에 친척집이 또 있었어요, 어머니 말고도. 그래서 그 집에 잠깐 들어가서 짐을 챙겨 나오는데 그 집에도 보위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걔네는 가택영장 이런 거 없이도 집을 수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위부입니다, 집 수색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민반장을 앞세우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마주쳐가지고 걔네가 후레쉬를 제 얼굴에 비치길래 저는 바로 담을 넘어서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저를 막 따라오길래 저는 산으로 이제 뛰었거든요. 진짜 충격인 게 북한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높이 뛰어 올라가도 걔네가 비추면 보여요. 산은 또 끝없이 높아서 그걸 다 뛰어 오르기에는 중간에 섰거든요, 제가. 걔네도 더 따라오르지도 않았고요. 걔네가 진짜 나쁜 게, 제가 중간에 서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를 끌고 제 산 밑에 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끌고 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이성을 잃어가지고 저는 그냥 돌멩이 하나 찾아 들고 내가 내려가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큰 소리로 막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집에 온 적 없고 막 쟤는 탈영병이다, 불쌍해서 밥 먹여주던 애다, 막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린 게, 내가 내려가서 잡히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돈의 발전까지 다 멸종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무릎이 꺾이고 앉아 울었어요, 하염없이. 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처하니까 찾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어머니랑 아버지를 제 눈앞에서 거의 1시간 넘게 이제 구타를 하다가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막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주체가 안 돼서 그냥 큰 소리로 막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 막 간절히 묻고 기도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벽 3시 반쯤 되었을 때 진정이 되어가지고요. 다시 친척집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집에 이제 보이부 요원들이 안 가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뭐 이미 어머니가 잡혀간 마당이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척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이미 잡아갔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빨리 다시 남한으로 가서 돈을 보내줘서 어머니 아버지를 빼내는 게 최선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그래서 큰맘 먹고 다시 이제 탈북을 하려고 다시 압록강까지 뛰어났습니다. 제가 강까지 가는데 그 압록강변에 딱 도착을 하니까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막 두꺼운 개털 그 패딩 같은 걸 걸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강을 못 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제가 북한에 건너갈 때 왜냐하면 건너가려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당시 갈색이었고 귀도 뚫었었어요. 근데 저도 북한에서 못 해봤던 걸 남한이 오면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다행히 문신은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머리가 샛노래서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길거리를. 그렇게 북한 길거리를 이제 북한에선 꽃제비라고 하는 노숙자 생활을 이틀 정도를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머니 친구분이 계신데 어머니가 이민반장을 한 13년 하셔가지고 그 집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맨날 된장 소금 다 퍼다 주고 어머니가 맨날. 그래서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가서 들어갔더니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신고 안 해준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두 군데에서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가 고프지만 이걸 잘 이겨내고 다시 어떻게든 강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길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챘어요. 그게 바로 제 고등학교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그 친구는 군대에 나간 상태였고요. 그 친구 어머님이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제가 탈북한 건 이미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빨리 가자고 본인 집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막 그냥 일단 앉아 쉬라고 하더니 밥부터 막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먹었더니 막 또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녀서. 그래서 잠깐 졸다가 일어났더니 그 집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아무리 뭐 이민반 숙박 검열 이런 거 들어와도 본인이 있으면 절대 못 잡아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척분 그 북한 핸드폰 번호를 외운 게 있어서 그 집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보았는데 기석같이도 어머니가 풀려나서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보에서 저를 잡으려고 어머니를 잠시 풀어준 거구나. 그래서 그 친척분이 저를 집에 오지 말라고 절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어머니가 조사를 잘 받으셨어요. 이제 어머니가 영예군인이신데 군복무 하시다가 이제 아파트 3층에서 떨어지셔서 허리도 다치셨고 이제 해산시당 보위부장 앞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사실 아들이 오라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압록강까지 갔는데 조국을 배신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안 가겠다고 들어오던 길에 이렇게 잡힌 거다. 절대 갈 마음 없다라고 했더니 뭐 물론 걔네가 믿진 않았겠지만 저를 잡을 요령으로 풀어준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희망을 다시 찾았죠. 그래서 내가 빨리 넘어가서 다른 브로커를 보내서 저 보이부의 감시망 속에서 어머니를 빼내면 되겠구나.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제가 넘어왔던 곳으로 밤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방 뚝 위에 올라서니까 이제 막 압록강물이 막 흐르고 있고요. 밑에 진짜 울퉁불퉁한 돌멩이들이 너무 많아서 뛰어내리면 다리를 다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저 지켜달라고. 여기서 다리 다치면 어머니 못 구하니까 한 번만 또 살려달라고. 그리고 뛰어내렸는데 진짜 7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다리가 멀쩡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그 강물까지도 또한 좀 거리가 있었는데 뛰어서 물에 뛰어들었고요. 수영해서 이제 군인들이 아마 저를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지만 또 총을 쏠 수도 있잖아요. 발포 명령을 김정은이 이미 내렸으니까. 그래도 저는 총에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해서 중국에 건너왔고요. 이제 기진맥진해서 누워서 옷 다 벗어버리고 핸드폰부터 꺼내서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이 웃긴 게 제가 북한에서 도움 요청할 때는 안 도와줘 주었지만 중국에 와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돈 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연길로 가서 이제 중국 공항에서 빨리 남한으로 돌아와야 뭐 일 처리가 될 것 같아서 그 비행기 타러 들어갔는데 또 중국 공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어머니 모셔오는 게 길어봐야 열흘이 걸리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비자를 1개월짜리를 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15일 정도 있고 북한에 들어가서 22일을 있었고요. 다시 중국에 넘어오다 보니까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출입국 관리국에 끌려가서 3일 정도 또 조사를 받았죠. 이제 그래서 저도 또 기도를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상황을 좀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저는 남한에 살고 있는 고아인데 중국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으러 왔다가 이렇게 중국은 법적으로 숙박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했었고 심지어 국경까지 나갔다 온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잘 둘러친 게 그 아버지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장백현에 산다고 해서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온 거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노숙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다라고 했는데 저를 조사한 그 조선족 경관분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엄청 안쓰럽게 여기시고 데려가서 그 증명사진도 다시 찍고 비자도 구분이 다 다시 신청해 주시고요. 공항까지 태워다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명함만 하나 받고 언젠가 꼭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오는 길에 이제 문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국정원에서 북한에 이제 갔다 온 거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모셔오는 일을 하고 나야 자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다 알고 있다고 이제. 그래서 어떡하지? 공항에서 또 체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었고요. 짐 다 벗고 브로커에게 제일 먼저 연락해서 어머니를 빼냈어요. 그 국경경비대원을 보내서 진짜 엄청나게 신신당부를 해서 그 군인이 어머니랑 아버지를 빼내서 해산시를 벗어나서 해산시의 아예 다른 지역의 시골 마을에 데려다가 어머니 아버지를 숨겨두었습니다. 북한은 다행히 CCTV가 없어요. 지분도 없고요. 사진이 있긴 하지만 신원조회가 다 잘 안 돼요. 다 몇십 년 전에 찍었거나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한시름 놓았고 이제 마음 편히 집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 5시에 막 아파트에 사이렌이 울리고 막 눈 떴더니 그 저희 집 출입문을 막 열고 경관들이 사복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집 가택영장 제 몸을 어떻게 한다는 뭐 수색영장 2장을 들이밀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태어나 처음 봤어요. 막 카메라들까지 들어오고 이러는 걸. 그리고 저희 집을 발칵 뒤졌고요. 이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형님이 신고하셨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갔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경찰서로 일단 연행이 되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연락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에 갔다 온 적 없다고 한 13일 정도를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신고자의 신원을 숨겨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카드인 뭐 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제가 인정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저랑 그 형이 녹음을 이제 통화 녹음을 이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형 나 지금 북한인데 한 번만 도와줘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 형이 신고했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자수를 했죠. 이제 사정을 봐달라고. 네, 원래 자수할 생각이었고 지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감옥에 가고 처벌받는 거는 달게 받겠지만 어머니 모시오고 난 이후에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3개월 정도를 불구속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탈북해서 중국을 거쳐서 또 제가 원래 그 고용했던 중국 브로커들은 돈을 안 주니까 다 달아났고요. 선불금만 받고. 그래서 또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던 간사님들께 얘기를 했더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가지고 중국으로 어머니가 교회선을 통해서 무사히 이제 태국까지 오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오시고 나서야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그 철없는 행동들을 하고 다닌 것도 제가 뭐 잘나서 살아 돌아온 게 아니고 결국엔 다 지켜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방랑을 하고 있는 중에 친구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을 뿐더러 제 방뚝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를 접지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모든 상황들에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를 모셔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손잡고 같이 마트 가서 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보여드린 모습이 죄수복 입고 수갑 차고 법정에 서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래서 수감이 되었고요. 그걸 저는 항소를 했고 10개월 하고 14일 동안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수감되어 지냈고요.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와서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풀려나서 이제는 그 감옥 안에서는 많은 반성을 했었고 할 수 있는 게 성경책을 읽는 것밖에 없었고요. 이제 나가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건 또 저희 개인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 브로커들이 두 번 세 번 바꾸면서 브로커들에게 빚을 좀 많이 졌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의 도강 비용만 3천만 원이었고 중국에서 또 태국으로 이동하는 비용이랑 제가 쓴 비용이랑 합하니까 거의 5천만 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을 브로커가 민사소송을 또 걸어서 신기하게 북한에 그 브로커가 돈을 보내겠다는데 그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재판에서. 그래서 그 빚을 1년 정도 제가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배워서 할부로 갚았고요. 그걸 다 갚다 보니까 저는 또 공부하는 기회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주 6일 7일 일하면서 매일 기도만 했죠. 제가 좀 공부할 수 있게, 숨 좀 들 수 있게 여유를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웬 어르신 한 분이 제 이야기를 알게 돼가지고 연락이 온 겁니다. 네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등록금을 도와주겠다. 생활비도 필요하면 보태주겠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 저한테 찾아와서 믿기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랬더니 그분이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그 NGO 사단법인까지 동원해서 혼자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뭐 수학, 철학, 뭐 영어, 논술 뭐 이런 선생님들을 다 구해서 1년 정도 준비시켜서 대학교에 보내게 해달라고 그분이 그 단체도 몇 천만 원을 기부하셨고요. 그분이 심지어 자식도 4명이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준비해서 지금은 국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 아직 북한에는 저와 같은 뭐 부모,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인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석사, 박사까지 일단은 전문성을 더 키워서 제가 우리 탈북민들과 또 우리 사회에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주님께 약속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건 또 별도의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작년에 스위스에 가서 그 유엔 인권정리검토라는 게 있는데 그 북한 UPR이라고 그 작년에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해였어요. 그래서 그 이재석 감독님이라고 이제 광고를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안을 주셔서 제가 같이 가서 김정은이 철창 안에 들어가 있는 포스터를 북한 스위스 주재 그 북한 대사관 정문에 붙이고 방송을 찍었습니다. 김정은이 뚱땡이만 한 놈만 가두면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두렵지 않더라고요. 막 그걸 붙이는데 걔네 CCTV를 보고 막 사이렌 울리고 거기서 붙잡히면 또 북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함께하니까 두렵지가 않아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잘 마무리했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제 여자친구 폰에 막 협박 문자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많이 찾아서 할 생각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뭐 지하성도 교회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유를 찾고 주님 품으로 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